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제 10주차 상담 심리학개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게슈탈트 치료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10주차는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행동주의 중에서 특히 이제 파블로프 개에 대한 실험이라든가 스키너 상자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 행동주의의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바로 스키너라든가 파블로프라는 그 개에 대한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이런 것들을 실험한 이런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개념은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제2의 세력이라고 할 정도로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우리 상담 심리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 그래서 제2세력이라고 하는데요. 행동주의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주요한 세력으로서요. 이 20세기 후반을 지배해왔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미국의 어떤 실용주의 사상과 함께 결합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공헌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요, 인간의 어떤 관찰될 수 있는 행동만이 과학적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행동주의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미국 학문적 토양에 부합해서 이제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국에서 특히 이제 전성기를 이루고 또 그 꽃을 피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주의 이 접근은요, 인간 행동의 원리라든가 아니면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학습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학습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치료자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당신의 바람직한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잘못된 행동도 학습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도 다 학습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정신역동주의나 인본주의 관점과는 굉장히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학습 원리를 도출하는 실험적인 장면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을 분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정신역동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뭐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거죠. 아니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내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행동의 과학적인 거에 기초해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실험을 개를 대상으로 한 거죠. 개나 고양이.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동물을 어떤 그 실험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비판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특정한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상담의 이론적 체계에는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우리 행동치료의 학자들은 바로 이제 파블로프와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파블로프 그리고 스키너, 반두라, 미국의 왓슨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의 192페이지에 행동치료 교재를 펴서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예,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1950년에서 6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행동주의 심리학의 바탕을 둔 치료 이론이다. 그래서 엄격한 과학적 태도와 방법을 강조하는 행동주의에서는 의식, 무의식이라든가 어떤 뭐 초화, 자기 뭐 동기, 욕구, 억압, 투사, 뭐 잠재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내적인 성격과 관련된
이런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행동주의는 오직 행동의 입장에서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말한 이런 자아라든가 원초화라든가 아니면 투사라든가 뭐 잠재력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뭐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의식으로 관찰할 수 있나요?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행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단위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우울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것은 행동주의 이론에서 봤을 때 하루 중에 16시간을 집안에서 또 집안 중에서도 15시간 이상 자기 방에서 머무르면 이거는 뭡니까? 우울증이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4분의 3이 잠자는 거고 말이 없고 친구가 적고 웃는 시간과 횟수가 적고 외부 활동을 적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한 개념으로 조작해서 되돌려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행동주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뭐 16시간 이상 집에서 머물면서 그것도 15시간 자기 방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또 자기 방에서 뭐 하느냐 잠을 뭐 4분의 3은 잠만 자고 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웃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작적인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잠을 몇 시간 자고 또 하루에 몇 번 웃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울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조작화한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바로 행동 중심적 상담, 행동치료 또 행동주의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 행동치료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191페이지에 보면요. 행동주의 상담 이론가로는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그리고 뭐 밀러, 모우러, 바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일반적인 전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193쪽입니다. 유기체의 잠깐만요. 제가 펜을 좀 해서 유기체의 학습 태도 그리고 습관 인간 발달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결정하는 것은 내적인 정신현상이 아닌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전제로서. 그리고 성격의 발달은 결정론적이다. 즉 환경적인 경험이 성격 발달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는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학습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과 몸, 몸과 정신, 몸과 영혼 등과 같은 이분법은 인간 행동의 발달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통제에 있어서 아무런 과학적 타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비록 성격 발달은 일정한 유전적 한계 내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환경과 내적으로 생성된 자극의 영향이 지배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블로프의 우리 고전적인 조건 형성 우리 교과서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파블로프는 개의 소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건 형성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은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쭉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파블로프는 개의 소화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조건 형성의 원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파블로프 하면은 조건 형성의 원리다. 개는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자동으로 침을 흘립니다. 이런 반응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반응이에요. 예, 반사적인 반응이고요. 무조건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 음식이 입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침이 나오죠. 이거는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어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침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조건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무조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두고 계시면은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지금 주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특정 자극, 변별과 일반화입니다. 특정 자극, 예컨대 불빛의 조건 형성된 계획에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자극, 예컨대 이제 희미한 형광빛을 보여주었을 때 걔는 어떤 반응을 볼까? 만일 그 개가 원래의 조건 자극, 여기서는 불빛이에요. 불빛에 반응하지만 이 자극과 비슷한 다른 자극, 만약에 이제 형광등, 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개는 두 자극을 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과 일반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197페이지에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그 불빛에 이게 이제 변별과 자극 변별이 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걔가 특정 자극에만 조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새로운 자극에 대해 조건 반응을 일으켰다고 하면 이건 일반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불빛이 지금 형광등 불빛하고 그냥 일반 불빛 이렇게 있어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과 그리고 이제 또 불빛 이렇게 있다. 불빛이 이제 밝은 것도 있고 좀 어두운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에 다 반응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불빛에 일반화됐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근데 만약에 불빛을 보여줬는데 어떤 불빛에는 자극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 개는 어떠냐면은 변별을 한다는 거예요. 밝은 불빛과 어두운 불빛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이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변별과 일반화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변별 혹은 자극 변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반대로 걔가 특정 자극에만 조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새로운 자극에 이거 넘어가 버렸네. 어디 갔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예. 예, 특정 자극이나 특정 자극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변별과 일반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요걸 하려고 요거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변별과 일반화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면 반대로 걔가 특정 자극에만 조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면 이걸 우리는 일반화라고 한다. 혹은 자극 일반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일반화는 뭡니까? 모든 불빛에 걔가 불빛만 보여줘도 침을 흘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원래는 형광등 불빛에 만약에 그 조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약간 어두운 불빛을 보여주니까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됐다? 변별화됐다. 변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 변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거는 조건 형성이 풀어져서 이제 더 이상 조건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소급니다. 그래서 다시 중성 자극이 되는 거예요. 타액 분비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조건 형성 이전에 불빛 자극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자극을 줘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은 거, 이걸 이제 소거라고 합니다. 이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극이. 그리고 자발적 회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소거가 되었다고 해서 조건 반응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 소거가 일어난 계획에 다시 불빛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니까 갑자기 또 침을 흘리는 거예요.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자발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2차적인 조건 형성과 고차적인 조건 형성이 또 있습니다. 조건 자극은 본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성 자극이었는데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무조건 자극과 같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이건 뭐 만약에 불빛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중성 자극이에요. 근데 이제 불빛을 보여주니까 불빛을 보여주고 뭡니까? 음식을 주게 되니까 조건 형성이 이루어졌는 거죠. 근데 조건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무조건 자극이 과 같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은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침을 흘리는 게 무조건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중성 자극이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면은 무조건 자극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불빛이 그러니까 뭡니까? 음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입에 음식을 보면은 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보면은 침을 흘리잖아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침을 흘리는데 침을 흘리는 이게 뭡니까? 침을 흘리는 이게 무조건 반응이에요. 침을 흘리는 게. 그럼 무조건 자극은 뭘까요? 음식이죠. 자, 여기에서 무조건 자극은 음식이 됩니다. 예, 음식이 되고 무조건 반응은 뭐가 되나요? 무조건 반응은 침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반응이 없을 때는 그냥 중성 자극이었어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중성 자극인데 근데 반응을 이끌어내는 자극으로 바뀌면은 이게 뭡니까? 바뀌게 되면은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중성 자극에서 자극이 되는 거죠.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은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무조건 자극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형성이 된 자극은 다른 중성 자극도 조건 형성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조건 형성이 된 불빛과 함께 종소리를 들려주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소리에 대한 걸 많이 이제 과학 시간에 우리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뭐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불빛하고 종소리를 함께 들려주면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2차적인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조건 형성을 3차적 조건 형성, 4차적 조건 형성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러니까 불빛 보여줘도 되고 종소리 들려줘도 되고 또 뭐 다른 그 외에 밥그릇만 보여줘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종소리 대신에 뭔가 뭐 두들기는 소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형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고차적인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요 개념이 가르시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가르시아 효과는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해서 가르시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 보통 수차례 반복되어야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간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이죠.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고전적인 조건 형성은요. 그러나 수차례 반복을 통한 연합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강렬한 경험으로 바로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특이 현상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르시아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건 형성은 여러 번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종소리를 주고 종소리를 울려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음식을 주면은 나중에는 뭡니까? 음식을 주면 그 다음에 침을 흘려. 그러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울려도 어떻게 됩니까? 침을 흘리는 거죠. 근데 아주 강렬할 때는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야지 그러면은 종소리 울리면은 음식을 주더라. 그래서 내가 침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강렬한 어떤 거에도 한 번만 해도 이제 이런
연합이 이제 반복적인 연합이 아니더라도 바로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특이 현상이 바로 가르시아 효과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꼬마 알버트의 사례가 바로 이제 이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면요. 199페이지에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는 개를 대상으로 발견되어서 파블로프의 후속 연구자들은 쥐, 고양이 같은 이제 동물 대상으로 삼았는데 심지어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되거나 적용되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존 왓슨은 파블로프의 이 어떤 고전적 조건 형성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하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굉장히 비인권적이고 지금 같으면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건 굉장히 문제인데 특히나 뭡니까 공포감을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우리 책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꼬마 알버트의 사례가 정서 조건 형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공포감의 형성은 초기 아동의 이성 부모에 대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혹은 일렉트라 컴플렉스에 연관된 원초화라든가 초화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대하게 도전을 했어요. 예, 이제 정서 불안, 정신분석에서의 불안의 개념을 증명하는 것으로 흔히 인용되는 꼬마 한스의 사례를 빗대서 꼬마 알버트의 사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꼬마 알버트의 사례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공포를 보인다거나 지금 현재에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병리적인 형상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병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정신분석에서는 뭡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양육자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욕구 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거다라고 이제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쑥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한데 행동주의 심리학은 어떻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그건 믿을 수가 없다. 보이는 행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우리 지금의 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학습 이론이다. 학습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꼬마 이제 알버트의 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왓슨은요. 그의 조교 레이너와 함께 영아기의 아이가 공포감을 형성하는 것이 선천적인 즉 무조건적인 반응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 했어요. 그래서 실험 대상은 자기가 일하던 볼티모어에 있는 어떤 병원의 한 병동에 일하던 직원의 자녀 아들 이름은 이제 알버트라는 이름의 아이였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생후 9개월이던 이 아이에게 힘쥐에 대한 공포를 갖도록 이제 조건 형성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였어요. 힘쥐에 대한 공포를 조건 형성을 통해서 이제 힘쥐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쭉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알버트라는 9개월 된 아이가 흰쥐, 그 다음에 토끼, 뭐 이렇게 쭉 이제 틀 달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흰쥐, 집토끼, 개, 원숭이, 뭐 틀이 있는 가면, 틀 없는 가면, 뭐 면화, 솜, 이제 흰색이니까요. 불 붙인 신문지, 뭐 이런 것들 등에다가 이렇게 막 노출시켰어요. 아이가 보게 했어요. 그리고 노출 시간은 짧았지만 생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 보여주니까 어떤 거에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모르니까요. 이게 공포스러운 건지, 우리가 이제 아기들 보면은 뭐 이렇게 뜨거운 걸 한번 만져봐야지 그다음부터 뜨거운 걸 안 만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뜨거운 건지, 이게 내 손에 댔을 때 뜨거운 건지 어떤 건지 공포스러운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를 때 이제 이런 걸 노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실험 단계에서 알버트 방의 중간에 놓인 테이블 위에 이렇게 또 그 매트리스에 이렇게 다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다고 해요. 그리고 흰색 실험용 쥐를 알버트 옆에 놓아두고 그 쥐와 함께 놀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쥐를 예뻐하고 뭐 쥐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쥐하고 이제 처음에는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런 공포도 없었는데, 근데 쥐를 딱 만지려고 할 때 아주 이제 공포스러운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콱 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소리를 듣고 아이가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알버트가 진정됐을 때 다시 쥐를 보여주면서 망치 소리를 또 막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극을, 망치와 쥐를 보여주는 거, 이 두 개를 연합을 시키는 거죠. 연합을. 그래서 이제 연속 4번에서 4번을 짝지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걸 막 들려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5번째 시행에는 쥐만 보여주고 망치 소리는 안 냈어요. 근데 벌써 아이는 쥐만 봐도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조건 형성이 된 거죠. 망치와 쥐, 이게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공포스럽게 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쥐를 두려워하도록 조건 형성이 되었고, 결과를 보다 확실하기 위해서 다시 2번 더 쥐를 보여주면서 큰 소리를 들려줬고, 또 다음 시행에서는 쥐만 보여주었더니 알버트가 또 막 울면서 되도록 빨리 먼 곳으로 막 기어가려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며칠 지난 뒤에 왓슨이 다시 자극 일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알버트가 여러 물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놀지만 털이 있는 것은 다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불빛 이야기했죠. 자극 일반화에 대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걔가 불빛만 봐도 이제 침을 흘린다. 그러면 이게 일반화된 거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알버트도 토끼, 뭐 이렇게 털, 코트, 면화솜, 하얀 것만 봐도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무서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버트의 공포는 털이 있는 모든 대상에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후에 17일째 되는 날 왓슨이 아이의 방에 색깔도 다르고 종도 다른 흰색이 아닌 집토끼를 넣었더니 알버트는 여전히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꼬마 알버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사람은 조건 형성이, 인간도 이렇게 조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왓슨이 했는 이야기를, 왓슨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에게 건강하고 잘 기른 아이를 달라. 그리고 그들을 기를 구체적인 세계를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그의 재능이나 취미나 경향이나 능력이나 직업이나 부모의 인종여하를 불문하고 의사, 법률가, 예술가, 상인, 서장, 그리고 심지어는 거린이나 도둑 등 당신이 선택하는 어떠한 유형의 전문가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인간을 뭐 어떤 방향으로 인간을 막 조정할 수 있다,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왓슨이 이런 이 꼬마 알버터의 실험에 고무되어서 1924년에 나에게 아기를 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인간은 그러면 뭡니까? 모든 거에 조정당하기만 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런 행동주의 원리들을 많이 이제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뭐 그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벌점 주고 아니면은 그 칭찬 스티커 주고 이런 것들 다 뭡니까? 행동주의 원리에 입각한 겁니다. 자, 예, 그러면 실제적인 그럼 적용인데요. 왓슨의 가장 201페이지 있습니다. 왓슨의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업적은 공포를 탈조건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알버트의 공포를 탈조건 형성시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왓슨은 그 말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전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걸 좀 소거해 보려고 그 알버트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탈조건 형성, 조건 형성되었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이 아이는 하얀색만 보면 막 공포에 질려 있고 일반화돼서 막 그렇죠. 흰색만 보면은 공포에 질려 있고 그런데 이걸 또 소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탈조건 형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모든 공포 반응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건강한 아이였는데 흰지, 그 토끼, 틀, 코트, 뭐 깃털, 면화솜 뭐 이런 것들 기계 장난감까지 다 무서워했어요. 왓슨에 의하면 이 아이의 공포 반응은 집에서 형성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무서워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포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존스 여사가 이제 이 왓슨의 부인입니다. 피터에게 다른 아이들이 토끼와 함께 노는 것을 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녀와 왓슨이 강조한 절차로 봤을 때 피터를 높은 의자에 앉혀놓고 오후 간식을 준 후에 피터가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이제 토끼 이제 예를 들면 토끼를 가까이 접근시켰어요. 그날의 치료는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가까이 가지고 또 이걸 이제 매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자는 피터가 결코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토끼를 점점 가까이 접근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토끼와 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다른 공포들도 거의 이제 피트라는 이 아이에게 그 탈조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탈조건화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해봅니다. 그래서 존스의 기법은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 체계적 둔감화라고 해요. 예, 행동 수정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는데 긴장을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되게 어디인가에 무서워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포를 좀 해소해 보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체계적 둔감합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뭐 내가 그 무서워하는 뭔가 있다. 그럼 저는 이제 뱀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뱀을 되게 싫어했는데 뱀을 막 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렇게 TV라든가 그 아니면은 그림책을 탁 넘겼는데 뱀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라가지고 막 한동안 이게 잔상이 막 남아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뱀 그림이 뭘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해서 저도 이제 이런 걸 한번 제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 뱀을 막 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 애완용으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 뭐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림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우리 유튜브 이런 데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면서 뱀 그림에 대한 걸 이제 좀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TV에 뱀 키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400마리 정도 집에서 그 이제 뱀방을 만들어 놓고 TV에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무서웠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 한번 천천히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가까이 가서 더 보고 이러면서 이제 뱀에 대한 어떤 그 뱀의 그 딱 나타났을 때 무서워하는 이걸 조금 나름대로 저 스스로가 이걸 조금 그 둔감했거든요. 이게 이제 체계적 둔감합니다. 그래서 음식 그 이완을 불러일으키는 무조건 작업, 그러니까 음식을 해준다든가 뭐 포옹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요걸 좋은 거하고 연합하면서 공포 반응이 좀 이완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조건 형성을 탈조건 형성하는 것. 이게 이제 조건 형성을 이렇게 없애는 거. 이것만 보면 너무 무서워. 이걸 이제 조금 서서히 이제 없애주는 거. 이게 하나의 그 실제적인 상담 명료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건적 고전적 조건 형성의 주요 원리는요.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의 원리는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시간적으로 동시에 혹은 그에 조금 앞서서 주어져야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은 뭐 어떤 거예요? 불빛이잖아요. 불빛이죠. 만약에 개하고 이렇게 그 개에 대한 걸 개가 침을 흘리는 이걸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불빛은 조건 자극이고 무조건 자극은 뭔가요? 음식이잖아요. 음식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너무 멀리 띄워놓으면 어때요? 불빛을 보여주고 한참 있다가 음식을 주면은 불빛이 침을 흘리게 하는 데는 좀 어렵겠죠. 그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내지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을 보여주고 불빛이 어두운 그 곳에 있다가 불을 확 켜요. 그리고 바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 켜도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도의 원리는 무조건 자극은 조건 자극보다 그 강도가 강하거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나중에 자극이 먼저 자극보다 강하거나 동일해야 바람직한 반응 유발이 효과적이고, 일관성의 원리는 조건 자극과 일관된 자극물을 제시해야 효과적이고, 계속성의 원리는 이제 이걸 횟수가 좀 많아야 되고 그래야지 조건 형성이 잘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첫째 시간 끝나고 둘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